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그룹사 대한미래그룹의 15층 직원 식당. 점심시간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 조용한 파열음이 갑자기 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봐요. 당신 여기 앉을 자격 있어요? 여긴 행정직 전용 구역이에요. 경비원은 저쪽에서 드세요. 단호하고 거친 목소리가 식당 한가운데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수저를 멈추고 소리의 근원지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는 은색으로 빛바랜 경비복을 입은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손에는 차갑게 식은 밥그릇.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밥을 씹고 있었다. 그 앞에 선 남자는 영업팀장 최경석이었다. 회사 내에서 오만함과 권위적인 태도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노인을 노려보더니 테이블에서 컵을 들어 노인 쪽으로 물을 튀기듯 던졌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음엔 진짜 징계 들어갑니다. 여기 앉지 마세요. 식당은 숨소리조차 사라질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젊은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슬쩍 노인을 바라봤지만 감히 나서서 말리는 이는 없었다. 노인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식당 구석, 다른 경비원들과 미화원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경석은 비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식당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욱 무겁고 차가워졌다.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무시당한 노인이 바로 대한미래그룹의 창립자이자 현재 40%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 장민우 회장이라는 사실을. 몇 년 전 장 회장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경영에서 물러나 조용히 요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후 경영은 그의 아들 장도윤에게 넘겨졌고 실무는 부사장 박태진이 맡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본인의 귀에 들려온 회사 내 분위기는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내부 고발 없이 조용히 떠나는 직원들, 고위 간부들의 전행, 일방적인 구조조정, 미화원과 경비원들에게조차 퍼지는 냉대와 무시. 회사는 성장했지만 인간미는 사라져 있었다. 돈이 없으면 말도 못 꺼내는 회사가 돼버렸다고? 장민우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그리고 결국 결단을 내렸다. 직접 들어가 보기로. 그는 정체를 숨긴 채 대한미래그룹 본사에 신입 경비원으로 위장 입사했다. 실제 경비원들과 똑같이 출퇴근하고 교대 근무를 하고 좁고 습한 휴게실에서 밤을 보냈다. 그의 정체를 아는 이는 단 2명, 30년을 함께한 비서실장과 그가 지정한 외부 경호업체 대표뿐이었다. 처음 2주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듣는 사람으로 존재했다. 복도 끝에서 지나치는 직원들의 표정을 살피고 휴게실에서 터지는 불만을 메모했다. 그는 비밀리에 소형 녹음 장치와 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녔다. 그리고 회사 구석구석을 기록했다. 미래를 이끈다는 기업이 사람 하나 존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 오후 사건은 식당에서 터졌고 장민우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그날 밤 경비 휴게실에서 그는 낡은 노트를 펼쳤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조직이 무너지는 건 재무제표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신뢰가 부식되기 때문이다. 이제 관찰은 끝났다. 행동해야 할 시간이다. 그의 필체는 또렷했고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문 앞에 선 장민우는 흐트러짐 없이 근무를 시작했다. 쏟아지는 출근 행렬은 그를 지나쳤다.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고 인사하는 이도 없었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인사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가 하루에도 수십 번 지켜보는 직원들 중에는 누가 회사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인지, 누가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미 구분이 서기 시작했다. 그때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경석 팀장이었다. 그는 머리에 광택을 낸 듯한 머리 스타일, 고가 브랜드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선글라스를 쓴 채 그 특유의 느긋한 걸음으로 정문을 통과했다.
그러다 문득 장민우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오늘은 왜 또 이런 노인이 서 있지? 정문 이미지 다 망치게. 그는 코를 훌쩍이며 수건을 꺼내 코를 풀더니 그 수건을 장민우 발치에 던졌다. 깨끗이 치워요. 다음에 또 이런 거 보면 바로 본부장님께 말할 겁니다. 장민우는 묵묵히 허리를 숙여 수건을 집었다.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더는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최경석 같은 인물이 조직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조직은 실력 없는 자보다 인성을 잃은 자에게 더 빨리 무너진다. 장민우는 그렇게 중얼이며 마음속에 있는 노트를 다시 한 장 넘겼다. 거기에는 적혀 있었다. 1번 관찰 대상, 최경석 권력 남용, 폭언, 인격 모독, 추가 감시 필요. 그날 저녁, 그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또 다른 대화를 엿들었다. 경비실 옆 임시 휴게 공간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 아, 진짜 요즘 영업팀은 왕처럼 군다니까. 지각해도 커버 쳐주고 실적 조작도 눈 감아줘. 그러니까. 특히 최경석. 걔는 부사장 박태진 조카잖아.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너 들었어? 요즘 희게팀 신입 이수아도 걔한테 계속 당한다던데. 틀리면 다 걔 탓으로 넘기고. 장민우는 벽 뒤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손에는 작동 중인 녹음 장치가 쥐어져 있었다. 그의 메모는 점점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불어오기 시작했다. 밤 11시. 대한미래그룹 본사 건물의 옥상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어지럽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노인의 얼굴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장민우는 손에 든 낡은 노트를 천천히 펼쳤다. 거기엔 지난 2주간 자신이 본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직원들의 이름, 행동, 표정, 대화의 조각.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지며 전체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강한 회사는 실적보다 신뢰로 유지된다. 그가 적어둔 이 문장은 그저 원칙이 아니라 이 회사를 세운 일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미래는 그 원칙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경고등이 켜진 항목에 시선을 옮겼다. 최경석, 권위주의, 성희롱 의혹, 내부 감시 필요. 박태진, 부정 채용 루머, 내부 고발자 해류 정황. 인사팀, 사내 불만 접수 무시, 불공정 인사 운영. 이름만 봐도 회사의 중추를 이루는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그 속은 이미 골마 있었고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처럼 보였다. 이날 새벽, 장민우는 군의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 1층 로비에서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다. 누군가 그에게 남긴 익명의 쪽지였다. 회계팀 한지은, 3일 연속 야근 후 병원행. 자발적이라 보기 어려움. 확인 요망. 그는 즉시 노트를 닫고 기숙사로 가는 길을 변경했다. 회계팀 사무실이 있는 12층. 야간 조명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한 명의 여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희미한 조명 아래 피곤함과 고통이 겹쳐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한지은, 신입회계 담당자였다. 장민우는 조용히 근처 화장실 청소도구함에 몸을 숨기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듯 타자를 치고 있었다. 몇 분 후,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엎드렸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더 이상의 감시는 필요 없었다. 그는 이미 진실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새로운 인물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름은 김동현, 정보시스템부의 중간 사원. 올해 초, 회사 내 정보보안 사고로 인해 징계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인물이다. 그러나 내부 진술에 따르면 실제 문제는 상위 관리자였으며
김동현은 희생양이었다는 말도 돌고 있었다. 장민우는 우연을 가장해 그와 말을 걸었다. 지하 1층 서버실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던 그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다. 요즘은 이런 회사에서도 기술자들이 제일 힘들다지? 김동현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맞아요. 밑에서 뭘 해도 위에선 다 지시인 척 하거든요. 그 말은 장민우의 귀에 오래도록 남았다. 며칠 후 그는 김동현에게 조심스레 제안했다. 혹시 시스템 로그 중에 사용자 접근 기록 같은 거 열람 가능한가? 김동현은 의아해했지만 장민우의 눈빛을 보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왜 물으세요? 장민우는 잠시 침묵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에 문제가 있어. 내가 본 것보다 훨씬 심각한. 그 순간 김동현은 깨달았다. 이 노인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둘은 조심스럽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15층 식당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을 갓 넘긴 시간, 회계팀 신입 이수아가 화장실로 달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동료가 있었다. 그녀는 손에 물을 묻히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젖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씻고 거울을 마주보다가 갑자기 종이 타올을 움켜쥐고 눈물을 닦았다. 거울 너머에서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참아야 해. 지금은 말하면 안 돼. 그 마른 거울 앞에 있었던 또 다른 이에게도 들렸다. 미화원 유미선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무거운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날 밤 장민우는 경비실에 도착하자마자 김동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9층 빈 회의실. 거기서 보자. 그날 밤 장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점점 확신했다. 회사는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단지 수치로는 보이지 않을 뿐 내부의 인간관계와 신뢰는 이미 파열음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다음 날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듣는 자에서 말하는 자로 바뀔 시간이다. 아침 9시 대한미래그룹 9층 회의실. 커튼이 내려진 조용한 공간에 김동현은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다. 그는 노인의 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에 이 자리에 오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잠시 후 장민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다.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의 존재감은 더 이상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데이터는 준비됐나? 장민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김동현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다. 내 지난 3개월간 회계 시스템 접근 기록과 사용자 로그, 그리고 내부 메신저 사용 데이터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뜬 표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다. 박태진, 최경석, 그리고 인사팀장 윤미정. 그들의 아이디는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은 접근 기록을 보였다. 특히 퇴근 시간 이후 야간 시간대에 접속한 횟수가 유독 많았다. 여기 박태진 부사장은 거의 매일 밤 10시 이후 재무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민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김동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이건 조금 위험한 자료입니다. 그가 꺼낸 또 다른 파일은 프로젝트 머리 엘퍼라는 내부 코드명을 가진 문서였다. 계약서는 없고 보고서도 비어 있었지만 수십억 원 규모의 지출 내역이 있었다. 수령자는 실체가 불분명한 외주업체. 이거 가짜 회사다. 장민우는 단호히 말했다. 자금 세탁 혹은 리베이트용이겠지. 김동현은 잠시 주저하다가 물었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은 대체 누구시죠? 그 질문에 장민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건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지. 그날 회의실을 나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신뢰를 느꼈다. 장민우는 알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시간 회계팀 사무실에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수아는 팀장 박성우에게 호출되어 팀 회의실로 불려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성우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수아 씨, 어제 보고서 틀린 부분 일부러 그런 거야? 최 팀장한테 다시 확인받고 제출했어야지. 이수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팀장님, 어제 퇴근 전에 수정해서 드렸는데, 그럼 내가 실수했다는 거야? 박성우는 목소리를 높이며 서류를 책상에 내리쳤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기울여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다. 요즘 왜 그렇게 말을 안 듣지? 조용히 지내라고 했잖아. 어차피 결정은 위에서 다 내려. 필요하면 당신 자리 없어지는 것도 금방이야. 이수아는 두 손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눈동자 속 어딘가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한참 동안 울다 지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몇 주 전 야근 도중 복사기 앞에서 마주친 그 노인의 말이었다. 내가 예전에 아끼던 직원이 있었어. 실수했지만 책임지려 했지. 그때 난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어. 지금도 후회해. 그 말이 지금 와서 다시 가슴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젠 나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 이수아는 눈을 닫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듯한 걸음이었다. 며칠 후 회사 내부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회계팀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더라. 누가 회의실에서 몰래 녹음 장비를 발견했다던데. 경비원이 이상하게 똑똑하다는 얘기도 있어. 불안한 기류가 번지고 있었다. 한편 장민우는 비서실장과 접선하여 비상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아직 정체를 공개하긴 이르지만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회장님, 만일을 대비해 대회 공개용 발표문을 준비하시죠. 장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내가 누군지보다 누가 어떻게 이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가 중요해.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내가 나설 그 순간까지 나는 그냥 경비원 장씨로 남을 거야. 그의 말은 더할 나위 없이 단단했다. 그리고 그날 밤 김동현은 장민우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했다. 부사장 박태진이 다음 주 이사회 안건에 회계 구조조정 계획을 올렸습니다. 대규모 인력 정리도 포함돼 있어요. 장민우는 노트를 꺼내어 조용히 적었다. 시간이 없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구조조정의 목적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내부 고발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는 정문 경비실 앞에서 지나가는 이수아를 불렀다. 이수아 씨, 잠깐만요. 그녀는 놀라서 멈춰 섰다. 노인의 부름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예, 경비 아저씨. 장민우는 그녀에게 조용히 메모지를 건넸다. 거기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만 참으세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꼭 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그날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금요일 저녁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뒤 사무실 복도는 고요했다.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수아는 핸드백을 꼭 쥔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과 불안으로 굳어 있었고 손끝은 차가워졌다. 방금 전 팀장이 건넨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늘 밤 잠깐 내 방으로 올라와. 인사팀에서 자네 계약 연장 검토 중이야. 그는 분명 협박이 아닌 거래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거절하면 계약 종료,
침묵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들의 논리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탔다. 버튼을 누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손으로 문을 막고 올라탔다. 오, 여기 있었네. 같이 가자. 최경석이었다. 그는 늘 그렇듯 향수 냄새를 풍기며 엘리베이터 한쪽에 기대섰다.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 섞인 미소가 떠 있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전에 말했잖아. 나랑 잘 지내면 손해보는 일 없을 거라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고 공기는 무거웠다. 그의 몸이 조금씩 가까워졌다. 수아는 손에 든 가방을 몸 앞에 두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만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이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최경석은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증명해 보시지. 녹음이라도 했나? 증인이라도 있어?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아는 재빨리 빠져나왔다. 숨이 가빴고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곧장 화장실로 향해 찬물을 얼굴에 뿌렸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해. 그 순간 화장실 옆벽에 붙어있던 작은 카메라 하나가 반짝였다. 카메라는 몰래 설치된 것이었고 그 화면은 지하 2층 보안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보안실 구석, 장민우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금고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김동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후 2시 회계팀 회의실에서 조용히 시스템에 접근해줘. 이걸 자료와 함께 복사해두게. 동현은 놀랐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장민우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수아는 용기를 내어 장민우를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준 쪽지를 아직도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 아니, 실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 준비됐어요. 장민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줄 시간이다. 그는 수아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혹시 몰라서 백업해뒀지만 당신이 직접 꺼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엔 망설임 대신 결심이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김동현은 회계팀 회의실에서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있었다. 동시에 장민우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본사 서버에 안전하게 업로드되었다. 그것은 단지 최경석의 비리뿐 아니라 그를 보호해온 박태진 부사장의 지시 정황까지 포함된 폭로였다. 오후 5시, 장민우는 정문을 지키며 평소처럼 근무 중이었다. 직원들은 여느 때처럼 그를 지나쳤고 아무도 그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때 수아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곧 시작해요. 제가 할게요. 그날 오후 5시 30분 식사 시간이 시작되자 15층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회계팀 전원이 식사를 위해 줄을 서는 가운데 수아는 마이크가 설치된 안내 데스크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켜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모두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처음엔 몇 명만이 고개를 들었지만 곧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저는 회계팀 이수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넘길 수 없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다. 그리고 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속에서 울리는 익숙한 목소리. 최경석이었다. 오늘 밤 내 방으로 와. 계약 연장하고 싶지 않아? 식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장민우가 식당 입구에서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무표정하게 수아에게 다가가 자신의 USB를 건넸다. 그리고 이건 영상입니다. 한 직원이 식당 모니터에 USB를 연결하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인사팀장 윤미정이 얼굴을 굳힌 채 들어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누가 승인 없이 사내 장비를. 그녀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장민우가 앞에 나섰다. 그 승인, 제가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저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식당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은색 경비복을 입은 노인.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권력자보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장민우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장민우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식당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식당 모니터에는 여전히 엘리베이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최경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나가려 했다. 하지만 입구는 이미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고 누군가는 그를 향해 조용히 외쳤다. 그동안 우리가 다 몰랐던 건가요?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거야. 말 없는 비난과 자책이 공간을 감쌌다. 수아는 여전히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요. 그녀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이었다. 윤미정 인사팀장은 얼굴이 굳은 채 식당을 나섰다. 그녀는 곧바로 17층 부사장실로 향했다. 박태진 부사장은 침착하게 커피를 마시며 윤미정을 맞이했다. 계획보다 좀 빨랐네요. 회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등장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태진은 웃지 않았다. 대신 모니터를 켜고 사내 내부 포럼을 확인했다. 이미 영상은 익명의 직원에 의해 포럼에 업로드되어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반응은 명확했다. 충격이다. 경비원이 회장이었다고? 왜 우린 아무 말도 못했을까? 박태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덮어야겠지.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보안팀에 연락해. 내부 서버 점검 명목으로 영상 유포 차단 조치. 그리고 이수아. 그녀는 인사이동이다. 당장. 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다. 그날 오후 6시 30분, 장민우는 공식적으로 임시 비상대책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그의 이름으로 회의 요청이 올라간 순간 이사회와 고위 간부들은 모두 움직였다. 그날 밤 김동현은 자신의 자리에서 USB 하나를 꺼내어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장민우가 그에게 맡긴 백업 자료였다. 그 안에는 영상 외에도 지난 몇 달간의 내부 자금 흐름, 허위 계약, 특정 부서 간부들의 이메일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파일 하나를 열며 속삭였다. 이제 이건 당신 손을 떠났어요. 회장님, 우리도 움직일게요. 한편 이수아는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한 듯 침착하게 회의실로 들어섰다. 윤미정은 웃으며 말했다. 회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네요. 회계팀에서 외부 법무지원팀으로 인사이동이 결정됐습니다. 강등인가요? 아니죠. 보호 조치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없어요. 이수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윤미정 앞에 놓았다. 여기 지난 2달간 최경석과 박태진 부사장 간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법적으로도 유효한 형태로 정리돼 있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이걸 어디서든 모을 수 있더라고요. 침묵만 하지 않으면 이수아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본사 대회의실에는 이사회, 고위 간부, 주요 부서장들이 모두 모였다. 장민우는 경비복을 벗고 검은 정장을 입은 채 단상 위에 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눈빛은 강렬했다. 여러분, 저는 이 회사를 만들었고 이제 이 회사를 다시 살리러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이 조직을 바닥에서부터 다시 바라봤습니다. 보고 들은 것은 수치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과를 위해 사람을 포기했고 권력을 위해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USB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두가 숨죽였다. 영상이 재생되고 증거들이 나열됐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일부 간부는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태진은 묵묵히 영상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런 방식은 비합법적입니다. 경비원으로 위장하여 내부 감시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민우는 그의 시선을 받아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이 회사를 구하려 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건가요?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젊은 개발자 한 명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김동현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회의실의 공기는 전자음 하나에도 민감하게 떨리는 듯했다. 장민우가 영상을 재생한 이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박태진의 발언은 법률을 들먹였지만 그 안에는 위기의식이 분명하게 배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은 직원들의 반응이었다. 뒤편에서 앉아있던 실무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 다수는 이미 장민우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의 존재가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박태진은 상황을 뒤집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영상과 녹취는 편집될 수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이사회는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아직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계약 중입니다. 이런 혼란은 외부에 유출되어선 안 됩니다. 그는 일부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 중 몇몇은 여전히 박태진의 편에 서 있는 듯했다. 특히 재무이사 오지훈과 마케팅이사 김성경은 회의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여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녀는 단상 옆에 서 있던 이수아였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민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아는 단상 앞으로 나왔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증거보다 진심입니다. 저와 같은 신입 직원이 왜 회계 시스템의 흐름에 의문을 가졌고 왜 내부 성희롱을 폭로하기까지 갔는지 그것이 이 회사의 현실입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들어 올렸다. 여기에 명시된 자금 흐름, 통화 내역, 지시 이메일은 모두 실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한 명의 경비원이 되어 우리를 지켜봐준 회장님과 소리 없이 움직인 동료들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 그러나 그 안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용기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섰다. 정보기술팀 팀장 최영진이었다. 그는 입사 15년 차로 실무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에 박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죄송합니다. 회의 도중에 끼어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 왔습니다.
그는 장민우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지난 6개월간 서버 접근 로그와 사내 외주 계약 변경 기록입니다. 이미 외부 법률 자문팀에 검토를 요청했고 리베이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장민우는 조용히 USB를 받아 김동현에게 넘겼고 화면에 자료가 띄워졌다. 계약 상대방, 입금 시기, 금액, 그리고 발주자. 모든 항목은 박태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효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이상 유보할 여지가 없었다. 이사회 의장인 장도윤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장민우의 아들로 지난 몇 년간 회사를 이끌어왔지만 아버지와는 방향성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번 사안은 중대한 경영윤리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박태진 부사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며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내부 반역자들에 의해 조작된 거라면요? 우리가 하나의 집단을 믿기 시작하면 다음엔 누가 희생양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발언은 효의실의 짙은 불신을 퍼뜨리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는 침묵으로 그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김동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질문, 저도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명확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한 명이, 또 한 명이 일어섰다. 저도요. 저 역시 이수아 씨가 말한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진실입니다. 효의실은 더 이상 과거의 침묵이 지배하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롭게 말을 시작한 사람들의 공간이 되었다. 장민우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다시 단상에 섰다. 오늘 우리는 회사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조직의 문화를 전면 개편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공정성, 투명성, 존중. 이 세 가지가 대한미래그룹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선언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임직원은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입니다. 과거의 침묵을 끝내고 우리가 함께 선택할 미래를 위해 움직일 시간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직원들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긴장된 얼굴로도 자신 있게 걸어나갔다.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하나였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 박태진 부사장의 직무 정지와 함께 대한미래그룹 내부는 급속도로 변화를 맞이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이제부터였다. 외부적으로는 질서가 정돈되는 듯했지만 장민우는 아직 회사 깊숙한 곳에 더 크고 조용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그는 옛 비서실장 정철수와 조용히 만났다. 정철수는 회장을 오래 보좌해온 인물이자 지금까지 그가 물밑에서 움직일 수 있게 도운 유일한 내부 인물이었다. 태진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연결이 있어요. 어떤 연결 말인가? 그가 접근한 외부 컨설팅 회사, 회계법인, 심지어 몇몇 대외 협력 업체들까지 누군가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지정한 흔적이 있습니다. 장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게 누군지 확인했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해외사업부 총괄이사 윤정혜입니다. 윤정혜. 익숙한 이름이었다. 과거 젊은 시절 그룹의 해외 진출 초기부터 함께 일했던 인물. 차분하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장민우도 한때 신뢰를 보냈던 이였다. 그 사람. 아직도 이 회사에 남아 있었군.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박태진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그가 했다는 정황도 있어요. 장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조직의 뿌리를 흔드는 내부 연결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김동영과 이수아는 보안 로그와 계약 데이터를 재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수의 계약서가 동일한 포맷, 동일한 회계법인을 통해 처리되고 있었으며 그 회계법인의 등기이사 중 한 명이 바로 윤정혜의 동생으로 확인됐다. 이수아는 즉시 장민우에게 보고했다. 이건 단순한 방조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공모입니다. 장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조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조준해야 해.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다. 윤정혜를 직접 만난다. 며칠 뒤 장민우는 윤정혜에게 회의실 면담을 요청했다. 조용한 분위기 속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오랜만이군요. 윤 이사.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 사이엔 형식적인 인사만이 오갔다. 하지만 말의 무게는 묵직했다. 내가 없는 동안 회사가 많이 달라졌더군.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 결과 안에 사람들은 있었나? 윤정혜는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엔 냉소와 자신감이 섞여 있었다. 회장님, 사람을 위한다는 건 결국 이상일 뿐입니다. 지금 세상은 효율과 수익이 기준입니다. 감정은 숫자를 이기지 못해요. 장민우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게 당신의 숫자들이 만들어낸 현실이야. 파일 안에는 지난 2년간 윤정혜가 실질적으로 통제한 외부 자금 흐름, 박태진과의 메시지, 계약 승인 내역, 그리고 그의 동생이 이사로 있는 회계법인과의 연결 증거가 정리돼 있었다. 윤정혜는 파일을 넘겨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까지였군요.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하지만 회장님, 착각하지 마세요. 진실이 정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린다고 해서 회사가 바뀔 거라 믿는다면 아직 세상을 너무 믿고 계시는 겁니다. 장민우는 그의 말을 받아넘기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거야. 윤정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퇴실했다. 그날 밤 장민우는 장도윤 사장과 단둘이 회장실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도윤아, 이제 선택해야 할 때다. 아버지, 아직은 때가, 이사회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 회사는 껍데기만 남는다. 이름만 번듯하고 속은 비어버린다. 장도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엔 빛나는 불빛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 아래의 그림자는 짙고 깊었다. 내가 다시 회장으로 복구하겠다. 하지만 잠시뿐이다. 이 회사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만. 누굽니까? 장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수아다. 장도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녀는 아직 경력이 부족합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야. 단 한 명이라도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조직, 그걸 만드는데 필요한 건 경력이 아니라 용기다. 며칠 후 대한미래그룹 비상이사회가 소집됐다. 안건은 두 가지였다. 윤정혜 해외사업부 총괄이사의 즉시 해임, 신임윤리위원회 구성 및 조직문화 재정비 TF 출범. 이사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두 안건을 통과시켰다. 윤정혜는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의 비리 연루 정황은 외부 감사기관으로 이첩되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정혜의 해임 소식이 사내 포털에 공식 게시되자 대한미래그룹 전체는 다시 한번 긴장에 휩싸였다.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일부는 조심스럽게 침묵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변화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장민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윤정혜가 그렇게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복잡하게 얽힌 이권과 인맥, 그리고 오래된 약점들을 손에 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후 정확히 현실이 되었다. 대한미래그룹의 메인 서버가 새벽 3시에 갑자기 다운되었고 오전 출근 시점까지도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았다. 전산실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정보보안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수환은 회계 시스템에 접근하려다 에러 메시지를 마주했다. 권한이 거부되었습니다. 접근 불가한 계정입니다. 그녀는 곧장 IT팀장 최영진에게 연락했다. 잠시 후 그는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내부 네트워크가 외부와 연동되며 자동 백업 기능이 중단됐습니다. 게다가 일부 중요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복구 가능성은? 일부는 가능하지만 손상된 파일이 많습니다. 누군가 사전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고 내부에서 진행한 정황이 보입니다. 장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윤정혜인가? 최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보다 한 수 앞서 있었던 겁니다. 이와 동시에 회사 외부에서는 익명의 고발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대한미래그룹 내부 고발자 탄압 실태, 임의의 정보 수집과 감시 정황, 회장 본인의 불법 녹취와 내부 통제 위반. 글은 정교했고 진짜와 거짓이 절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몇몇 언론은 이를 인용 보도했고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다. 장민우는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이건 협박이다. 회장님, 언론 대응팀을 움직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다. 그는 깊은 침묵 끝에 말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닌 진심이다. 같은 시각, 윤정혜는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윤 이사님, 기사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론은 갈립니다. 하지만 회장 측에서도 반격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준비는 다 해뒀습니다. 그는 USB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 안에는 10년 전부터 축적한 인사 기록, 내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장민우가 과거에 했던 몇 가지 모호한 판단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걸 활용하세요.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걸 진짜 사용하실 겁니까? 내가 무너질 바엔 모두 끌고 내려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는 더 이상 도덕이나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생존의 문제였다. 하지만 그런 윤정혜의 계산에도 허점은 있었다. 이수환은 여전히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김동영과 함께 서버 이전 백업본을 외부 클라우드에서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과거 장민우가 지시해 비밀리에 구축해둔 보안 시스템이었다. 동현 씨, 여기입니다. 지난달 서버 백업 파일 중 하나가 살아있어요. 윤정혜가 삭제하지 못한 구간입니다. 이 안에 계약 변경 전 원본과 내부 메일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를 복구해 회장에게 전달했다. 장민우는 그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공개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는 사내 전 직원에게 다음날 오전 9시 전사 방송을 통한 회장 연설이 있을 예정이라 공지했다. 모든 직원이 참석하라는 명령과 함께였다. 다음날 사무실마다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졌고 장민우는 단정한 모습으로 화면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대한미래그룹 회장 장민우입니다. 며칠 전 우리 회사는 전산망 공격과 외부 고발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며 일부는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제가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의 본질을 다시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단지 수치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면에 복구된 계약 원본과 내부 대화 일부가 나타났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윤정혜의 시스템적 조작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였다. 장민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여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사내 익명 포럼에는 수많은 댓글이 올라왔다. 이제야 회사가 말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도구가 아니었군요. 처음으로 이 조직에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다. 윤정혜는 언론 플레이와 법적 조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소송을 예고했고 추가 폭로를 암시하는 인터뷰를 예고했다. 장민우는 이 싸움이 아직 법적, 윤리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리라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은 더 큰 힘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윤정혜의 반격은 집요했다. 그가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과거 장민우가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몇몇 의사결정을 내부 문서 없이 구두로 처리한 사실과 몇 명의 임원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조정했던 정황이었다. 그 자료들만 보면 분명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집중 보도했고 대한미래그룹 내부투쟁 심화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졌다. 여론은 다시 양분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불안도 점점 커졌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고 사내 분위기 역시 다시 침묵과 긴장으로 가라앉았다. 이수아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대화를 나누고 중간 관리자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열어 사내 분위기를 하나하나 되살리려 애썼다. 지금은 말보다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조금씩 전달되기 시작했다. 한편 장민우는 윤정혜가 최후로 꺼낼 수 있는 패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공격하면서 이 회사를 공격하고 있어. 그에게 회사는 수단일 뿐 책임은 아니야.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기로. 며칠 후 그는 직접 언론사 한 곳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곳은 한때 장민우가 신뢰하던 기자가 재직 중인 곳이었고 무엇보다 사실을 정확히 다루기로 유명한 매체였다. 저는 윤정혜 씨가 언급한 모든 사안을 인정합니다. 당시 제 판단에는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들이 지금에 와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저는 이 회사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기자는 물었다. 지금이라면 그 결정을 다시 내릴까요? 장민우는 주저없이 답했다. 아니요. 지금이라면 다르게 했을 겁니다. 그때의 저에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는 인터넷에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공유와 댓글을 기록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진짜 리더는 실수를 숨기지 않는다. 처음으로 기업인이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여파는 곧 사내로도 퍼졌다. 직원들은 장민우의 진심을 인정했고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책임질 시간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때 정보보안팀의 최영진이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했다. 회장님, 윤정혜 측이 유출한 자료 일부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날짜가 조작됐고 일부 내용은 원본과 다릅니다. 게다가 내부 포털 접근 권한을 이용해 데이터를 무단 편집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장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 쪽에서 마지막 수를 둘 때다. 그는 곧장 법무팀과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외부 감사기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것을 지시했다. 며칠 후 대한미래그룹 본사 1층 대강당에서 수십 개 언론사가 모인 가운데 공식 발표가 시작되었다. 먼저 법무팀장이 나섰다. 윤정혜 전 이사가 공개한 자료 중 일부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형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 외부 감사기관의 담당자가 나왔다. 우리는 윤정혜 측이 이용한 회계 자료 중 일부가 위조된 서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윤정혜 씨의 계좌로 흐른 비정상적인 자금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민우가 단상에 올랐다. 오늘 저는 기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미래그룹은 더 이상 침묵과 묵인의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진실과 존중이라는 두 단어를 기준 삼아 운영될 것입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기자들은 일제히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기자회견 이후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주가도 서서히 회복되었고 대외 신뢰도도 회복세를 보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내부였다. 회의실마다 소통이 늘었고 직원들은 익명 포럼이 아닌 얼굴을 마주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상명하복이 아닌 진짜 협업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수아는 어느 날 늦은 퇴근길에 장민우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수아 씨, 이제는 나보다 이 회사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된 것 같군. 아니에요. 저는 그저 보고, 듣고, 말했을 뿐이에요. 바꾼 건 회장님과 모두의 용기였죠. 장민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자리를 넘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이수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회장님, 정말 물러나실 생각이세요? 나는 충분히 봤어. 이제는 내가 보여줘야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장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은 너의 장이다. 수아 씨.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아침, 대한미래그룹 본사 건물에는 잔잔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출근길을 서두르는 직원들의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가볍고 서로의 인사엔 진심이 스며 있었다. 로비 한쪽에는 작은 게시판이 하나 새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 위엔 사내 익명 제보가 아닌 감사의 메시지를 직접 남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거기엔 이런 문구들이 손글씨로 붙어 있었다. 경비원 아저씨, 그 미소 덕분에 하루가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민우는 그 게시판 앞에 잠시 멈춰섰다. 익숙한 글씨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 회사가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건 침묵 속에서도 지켜보며 손 내밀어 주신 당신 덕분이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손끝으로 살짝 매만지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시각 20층 회의실에서는 이사회를 위한 비공개 모임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안건은 단 하나,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장민우는 회의실 입구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이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들은 잠시 정적 속에 머물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은 이미 여러 차례 회자되었고 변화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수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엔 여전히 수줍은 미소가 떠 있었다. 제가 완벽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를 다시 사람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겐 그걸 해낼 용기가 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한 이사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이어서 다른 이사들이 박수를 더했고 마침내 회의실 안은 환한 박수로 가득 찼다. 그날 오후 전사 이메일이 전 직원에게 발송되었다. 신임 대표이사 이수아. 대한미래그룹은 사람을 위한 회사로 다시 시작합니다. 사무실 여기저기서 환호와 놀람이 교차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특히 경비실 앞에선 작은 파티가 열렸다.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 직원들이 경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쪽에 앉아있던 장민우는 조용히 그 풍경을 지켜보았다. 그가 처음 경비원 복장을 입고 이 건물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봄바람이 살짝 옷깃을 스쳤다. 손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경비원으로 지내던 동안 매일같이 적어내려간 관찰과 생각의 기록이었다. 그는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회사도 구조물이 아니다. 모든 조직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 노트를 덮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었고 그 속에서 그는 한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것은 수많은 직원들이 자신을 향해 했던 조용한 인사, 감사, 혹은 미소였다. 며칠 후 이수아 대표는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줬고 그 믿음이 제 안의 용기를 일깨웠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기자는 물었다. 회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대답했다. 진심이 가치를 이기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사람이 먼저인 회사를요. 그날 저녁, 장민우는 회사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예전처럼 누군가가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나중에 꼭 다시 올게요. 경비원 복장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가 사라지자마자 직원 몇 명은 조용히 말했다. 정말로 그는 이 회사를 바꿨어? 그 말이 지나가자 로비엔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끝으로 1층 로비 게시판에 한 문장이 조용히 붙여졌다. 이수아가 직접 적은 글이었다. 침묵으로 지켜본 용기, 그 용기가 우리 모두를 바꾸었다.